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5%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59조 2,760억 원으로 5.74%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7조 3,012억 원으로 3.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실수에 대해 하루 새 두 차례나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질론까지 대두되자 불똥이 엉뚱하게 튀는 것을 막고 논란을 조기에 수습해 이번 사건으로 흔들리는 경제팀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존 카드를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고 발표했지만 카드를 해지하며 이탈하는 카드런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카드를 해지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174만 건이며 재발급을 요청한 건수는 218만 건으로 총 392만 건에 달했습니다. GS건설의 2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급락세입니다. GS건설은 전날 이자율 3.25%, 전환가격 43,560원짜리 전환사채 2천억 원어치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텐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확정치를 발표했습니다. 8조 3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는 외국계 매수 속에 삼성전자는 1% 상승하면서 130만 원 선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전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 3% 추가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박 PD의 드림하이도 있는 시간이죠. 먼저 10시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중국발 악재의 코스피 1940선까지 되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또 간밤에 마감한 미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1941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계속 약세 흐름 면치 못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1930선까지 밀리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낙폭을 조금 만회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194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4.65포인트 빠지면서 194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개인만 소폭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우위 속에 지수가 압박받고 있는데요. 기관은 91억 원, 외국인은 579억 원의 매물을 출해내고 있고요. 개인이 600억 원 넘는 매물을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보죠. 코스닥 전일장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522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엇갈린 수급 속에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꿔줬는데요. 1.16포인트 오르면서 5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보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8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11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고요. 기관이 장 초반 관망세를 보이다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실적 확정치 발표 이후에 130만 원 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 오르며 1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실적 발표가 나왔던 현대차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함께 1% 이상의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흐름이 좋은데요.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소폭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이상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 다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차도 2% 이상 빠지면서 5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는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LG화학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도 점검해보죠. 오늘 셀트리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1%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면서 4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가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한 모습 오늘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대 하락률 보이면서 46,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죠. CJ ENM 어제의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면서 34,000원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시제는 조정을 받고 있고 메디톡스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율을 반영을 해서 오늘 1,070원대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1,070원 중반대까지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070원대를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오르면서 1,076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충남과 경북, 부산 이렇게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글베도 10% 가까이 오른 모습이고요. 파르도 5% 이상 오른 모습입니다. KM만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이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급증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장관이 익명성을 담보로 불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다소 좋지 않은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컴주도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JC연도 5%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아연부터 살펴보죠. 금값이 2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나흘 만에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이상 오르면서 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T뮤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과 YG, JYP 이렇게 대형 기획사들이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수의 대형 기획사들이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재무 구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이 급등하면서 3,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 하이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이 자동차 강판 사업을 현대제철에 넘기고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오늘 분할 상장 첫날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요. 후반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꾼 후에 11%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도 찾아보죠. GS건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해외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상 급락하면서 3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림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 부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우디발 이렇게 해외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서 적자폭을 크게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3% 이상 빠지면서 8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매일 새롭게 변하는 이슈와 테마, 그리고 꼭 오늘 오전장 챙겨봐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원호의 Y 특징주 이슈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기다리던 내용이 나왔네요. 삼성전자의 바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벌써 나오면서 시장이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이후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어요. 그럼 오늘 발표된 내용들 한 개씩 좀 짚어드리면서,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얼마 나왔고 뭐가 몇 퍼센트 증가되었고 이런 이야기 들어오면 도저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표와 그래프로 쫙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곧 한번 귀 조금 세우셔가지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삼성전자 실적 얘기 나와도 이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시니까 전혀 무리 없이 종목이나 또 시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4분기 매출 59조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8.3조 3천억이 나왔다. 삼성전자는요, 참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종목인 게요, 잠정적으로 자기 실적 공시를 먼저 했잖아요. 지난번에 8조 3천억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제 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8조 3조 그대로 나오죠. 이런 게 뭐예요? 투명성이에요. 이런 투명성들이 과거부터 계속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요, 굉장히 이 삼성전자가 말하는 모든 코멘트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나머지 기업들은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 이번에 실적 어때요? 하면 안 가르쳐줘도 잘 모르겠는데 맨날 이러니까 신뢰성을 더 잃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참 이런 것들은 거의 선진국의 다른 기업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튼 8조 3천억 지난번에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아니면 침체되었느냐, 이 포인트인데, 전년 동기 대비, 즉 2012년 4분기 대비 매출은 5.7%가 증가되었습니다. 5%가 증가되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5.95% 축소가 되었어요. 매출은 증가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무슨 소리일까요? 각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다. 원가가 높아졌고 판관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전분기, 즉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제가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올해 실적 대부분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전부 다 1년치를 발표하는데, 삼성전자 보세요. 2년 딱 깨가지고요, 부문별로 쫙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사실 실패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요, 실패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전분기 대비 매출은 0.33% 축소가 되었고요. 영업이익은 반면에 18% 이상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전분기 대비 지금 어떻다는 소리예요? 매출은 어느 정도 전년 대비 증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익이 떨어진다. 이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매출액이 꾸준하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가 증가폭이 살짝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이 살짝 둔화되니까 이익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핵심은 뭐냐면, 이번 4분기에요. 일회성 비용만 1조 5천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요걸 덜어내면 8.3조가 아니고 얼마가 되죠? 9.8조가 되네. 그럼 거의 10조에 금방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게 들어가 있냐니까, 무슨 경여금이 8천억이에요, 8천억. 오, 대단합니다. 경여금 8천억에 환차손, 순간적인 환차손 한 7천억 해서 1조 5천억이 있네요. 그럼 요 부분은요, 환율이 딱 그 자리에 지금 머무는 상태에서 1분기를 통과해버리면 요거는 통째로 드러내면 되겠네요. 그죠? 드러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아니겠어요? IT와 모바일 부분, IM 사업 부문인데, 전분기 대비 매출은 7%가 늘었습니다. 매출은 7% 늘었다면 상당히 많이 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결국 18% 축소가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매출은 이 IT 모바일 사업 부문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의외로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게 무슨 소리죠? 마진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있다. 이 포인트 때문에 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제가 삼성전자 2013년에 주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농담 비슷하게 에이 설마 200만 원 간다는데 했는데 결과를 보세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주식은요, 주가는요, 퍼센트 성장의 이익을 먹고 가끔가끔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디서 휴식을 한다고요? 자산에서 휴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까지 거의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반도체 부문에서는요, 매출이 7% 증가되었어요. 매출 증가되었고요. 역시 반도체 부문도 영업이익이 3%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는 뭘까요? 매출이 증가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네. 그죠? 매출이 증가되는 거는 일단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서 뭐가 약해졌다? 수익성이 떨어졌다. 왜 수익성이 떨어졌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가장 그 수익성이 떨어진 부분은요, 평균 판매 단가, average sales price, 평균 판매 단가. 즉,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의 요 판매 단가가요, 평균적으로 모든 종류가 고가권 이제 뭐 갤럭시 S5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갤럭시 노트 3가요, 우리나라에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보조금조가 15만 원에 팔리고, 뭐 아이폰 5, S 영원에 팔리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여튼요, 기업이 삼성전자가 찍어내는 모든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요, 2분기에 얼마였냐면 325달러 정도 됐어요. 325달러. 그러니까 한 33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랬었는데 3분기 딱 1분기 만에 270달러입니다. 30만 원이 안 돼요. 20%가 떨어졌는데 4분기의 평균 판매 단가는요, 260에서 2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매출 대수는 굉장히 많이 팔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단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마진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1분기, 한 분기만에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삼성전자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한 분기만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고요. 대신에 아까 일회성 비용이 1조 5천억이라는 게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한 8조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따져보면 올해 만약에 지금 4분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9조 8천억인데, 그죠?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가 8조대 나와버리면 사실은요, 1분기에도 영업이익은 더욱더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주가는 1분기에도 어떨까요?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조 5천억이라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도 8조대가 머문다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채워줄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 부분인데,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서버 디램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뭐 태블릿 PC라든지 웨어러블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웨어러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 부분이 일정 부분 취해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죠. 플러스 가전 부분들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점진적인 회복되면서 스마트폰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이쪽에서 일정 부분 상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요, 스마트폰은 평균 판매 단가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저가 시장에서 경쟁이 완전히 붙었고요. 누가 중저가 시장에서 단가를 후려치고 있겠어요? 딱 하면 떠오른다. 단가 후려친다 하면 떠오르는 나라 하나 있잖아요. 예. 짜장면 중국집에서 또 엄청나게 이거 가격을 때려치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직은 풀어가야 할 내용인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채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가 아직은요, 마진폭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요, 갤럭시 기어 나온 이 상품 있잖아요. 저는 히트 못 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미 이거는 소니에서도 나왔거든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1호부터 어떻게 이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데가 결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튼요, 이 판매 단가를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주고, 특히 태블릿 PC가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올해가 어찌 보면 타이밍이거든요. 이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이나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요,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까지 좀 딜레이를 지켜본 다음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하고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죠? 이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은 분명히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늘 보여드리는 나무누이의 밸류밴드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가운데 부분에 빨간색 이익이 급격히 성장을 하다가 뚝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쪽 끝다리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밴드가 어때요? 우하향 쪽이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횡보 국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 주가가 횡보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시장은 올라간다고 저는 이야기했고 주가는 횡보 내지 상승폭이 축소가 된다면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시장에 더 매력이 있다. 삼성전자 물량 축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이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6개월은 더 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축소해서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은 차라리 코덱스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삼성 SDI와 삼성전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차별화된 이슈와 차별화된 재평가로 인해서 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진한다고 해서 삼성 SDI와 삼성전기 또한 전반적으로 주가가 흐름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점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이 두 종목은 별개다. 다만 끝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부품사들은 중소형 납품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번 중저가 즉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지는 속에서 판매량은 늘어나죠. 양은 늘어나는데 단가는 떨어진다. 이 부분에서는요. 중소형 부품사들은요. 실적이 극명히 갈린다. 하나는요. 대박이 나고 한쪽에는 반드시 올 한 해에 그대로 내려앉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니까요. 철저히 어떻게 해요? 옥석 가리기를 잘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그에 대한 대응책들 이렇게 짚어봤고요. 나중에 오후 2시 20분 오늘장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점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에 야심찬 코너 박 PD의 드림할 시간입니다. 박정호 PD와 함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 1970선까지 회복하나 싶었는데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함께 또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말 도와주지 않습니다. 1940선이 다시 한번 무너진 상황인데요. 정재훈 멘토님,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주식 투자 올해 들어가지고 좀 상당히 힘든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난 단타를 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좀 여유 있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것이냐, 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바닥을 찍고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에 반해서 한 주 동안 또 정호 PD님은 어떤 생각으로 주식 투자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시장이 정말 좋지가 않잖아요. 네. 오늘 정말 어제부터 해가지고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장이. 지금도 보니까는 40선 밑으로 떨어져 지금 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멘토님한테 정말 고민 상담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거래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 증시가 지금 해외적으로도
중국발 리스크도 있고 오늘 미국 쪽 지표도 안 좋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모두 다 기대하셨던 대형주들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게 기대감이 아닌 지뢰밭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럴 때 정말 답답합니다. 이 코스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참 저도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지표가 연초 우리나라 1월 2일 날 개장을 했을 때 그 전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환율 얘기도 나왔었고 삼성전자 실적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날 같은 경우도 미국, 중국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게 아시아 시장 선반영을 받고 유럽장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장까지 넘어갔는데요.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좀 지표가 안 좋았었습니다. 지표가 안 좋았는데 그 흐름들 때문에 1% 가까이 다우지수는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다시 또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시초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중국 시장하고 함께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 수출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들, 즉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197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발 호재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바로 작년 2개월, 작년 2월 이후에 최대 규모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게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함께 좀 엮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년비 10% 급감한 수치를 나타내고 3조 2천억 원인데 매출은 늘었지만 원화절상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오늘 오늘 3% 이상 빠지면서 들고 계신 분들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대응을 계속해서 들고 가야 할까요? 우선 올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경기 민감 섹터들은 한 번쯤 덜어주는 그런 이 행동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매도를 하셨다면 다행인데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자동차 섹터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견조하게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바닥을 치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할 것이냐, 이런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으로 관심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섹터들을 관심 있게 좀 볼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자동차 쪽 섹터도 돌아서는 흐름들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완성차 섹터보다는 눈에 좀 말씀을 드리지만 부품 섹터가 좀 더 낫다라는 부분들. 왜냐면은 부품 섹터들이 나름대로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각 국의 각 기업에 일단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완성차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네요. 다행히 박정우 PD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자동차주가 없지만 지난주 포트폴리오 한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PD의 드림아이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이 20% 담겨 있고요. 실리콘웍스와 메일유럽, 대우조선해양, 하츠가 각각 10%, 호텔신라가 15%, 대우인터내셔널이 25%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볼까요? 실리콘웍스가 4% 급락 후에 회복 중입니다. 수익률은 한 5% 손실권에 놓여 있고요. 호텔신라가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5.6% 가는 말에 올라타서 수익을 실현했고요. 하츠는 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폭이 다소 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죠. 대우조선해양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면서 36,100원에 매수 관심을 가졌었고요. 1월 23일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네, 박종호 PD의 선경 지명이었죠. 가는 말에 올라타는 호텔신라 목표 달성을 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박종호 PD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종목은 네. 제가 이제 열심히 정지현 멘토님한테 배운 방법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찾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명심해둬야 될 것은 제가 이번에 호텔신라를 또 보면서 솔직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호재를 딛고 강한 추세를 타갖고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재훈 멘토 같이 이렇게 멘토님의 이런 전략이 없었다면은 솔직히 종목만 가지고는 저렇게 수익률을 낼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 호텔신라가 강한 추세를 타고 급등했을 때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면 수익률을 낼 수 없었겠지만 이렇게 멘토님 같이 멘토링을 받고 이렇게 전략을 짜서
적정한 가격에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토님, 맞죠? 신고가 가는 종목에 수익 내기 참 어렵잖아요. 신고가는 나름대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매하기가 힘든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제 빠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좀 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좀 생각하게 되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신고가라는 거 새로운 고가를 좀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뭐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군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멘토님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목표가를 78,000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죠. 78,500원의 종가가 나서 목표 달성을 해서 이익 실현을 하였는데요. 근데 일단 방송을 많이 시청 안 하신 분들이나 그때 잠깐 놓치셔갖고 목표가 지점에서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호텔신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금일 같은 경우 약 2% 정도 가까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 지금 75,500원짜리대죠. 75,000원짜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대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조정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50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좀 덜어내주는 전략, 아니라면 지금 새롭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 이하권역부터는 분할로 접근을 한번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대신에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보는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향후에 시장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수익은 좀 짧게 보고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호텔신라는 75,500원이 이탈된다면 매도하는 전략에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여보세요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시던데 이 종목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이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UHD TV 시장이라든가 LED 쪽, 그리고 자동차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뭔가 좀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바닥을 다진 이후에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좀 다지고 난 이후에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나마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크게 밀리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님, 그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기에는 애플의 최대 수혜주다, 부품주 등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이제 신제품 발표를 하고 27일 정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애플 실적이 발표를 전에 오늘 한번 이 매수해보는 건 어떤지 그 전략도 한번 짜주신다면. 충분히 뭐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미국 쪽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애플 쪽에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매수 의견에서 이제 보유 의견으로 한 단계 좀 낮추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하향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실적적인 부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편입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 실적을 좀 보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메일유업이 좀 강한 반등을 줬었거든요, 이번 주에.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메일유업 항상 좋다 하시는데 움직임은 정말 좋지 않아요. 그죠? 그게 저도 조금 답답합니다. 자, 보시면 메일유업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만 이제 한 차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난 이후에 61선을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중국 쪽에서 뉴스가 나온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3월 달부터 산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튼 좀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메일유학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믿고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좀 강하게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빠르게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유아복 시장에 좀 진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과 함께 협력 관계를 좀 맺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츠 종목이 좀 궁금합니다. 하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고 강세될 기대감도 있다는 리포트들이 많고 쏟아지고 있는데 네. 하츠 이번 실적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 하츠도 어느 정도 4분기 때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대한 이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럼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하츠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호하게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해놓고 난 이후에 2014년도, 즉 올해죠. 올해는 영업이익이 약 5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등락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 자체를 보게 된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은 주가는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부분들은 눌림목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유있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박 PD의 드림하이 이번 주 종목 고르기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박종우 PD님은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솔직히 이번 주하고 오늘 장을 봤을 때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 보니 종목보다는 멘토님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큰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멘토님.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명절 첫날부터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죠, 1월. 네. 그렇다면 또 이번에 테이퍼링이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아니다라는 말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쪽이 많은 분들이 한 표를 던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명절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야 될지 어떨지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이게 종목마다 좀 틀리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했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물려서 못했거나 아니면은 기회를 좀 놓쳤기 때문에 매도를 좀 못하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지수를 보시는 거는 MSCI 한국지수입니다. 전날 2.4% 급락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분들은 1930포인트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는 부분들은 이 MSCI 한국지수에 대한 흐름들이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1930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날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MSCI 한국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밀릴 겁니다. 50포인트대 중반권역까지도 밀릴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1935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1월 10일 날 거래가 됐던 게 1931포인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93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1910자리나 아니면 1900을 깨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조정 폭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2분기는 돼야지만 돌아설 수 있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반드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보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든가 그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보다는 일단은 너무 손실이 크신 분들은 중장기로 보셔야겠지만은 손실이 조금 적거나 조금이나 수익권 있는 분들은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선 경기 민감 섹터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틀리죠. 자, 지금 차트도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요. 거래소하고는 틀립니다. 거래소와는 틀리게 코스닥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150억 지금 현재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에 대한 공백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루머가 좀 돌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런 루머가 좀 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루머가 좀 돌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 즉 하방 경직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종목군들 좀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소형주가 그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경기 민감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수나 유틸리티, 제약바이오, 즉 방어형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목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멘토님 제가 이제 방송 진행을 하면서 요즘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환율과 지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테이퍼링 우려감에 드디어 이제 신흥국들 화폐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남아공이라든지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막 큰 폭의 폭락을 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1,075원, 원달러 환율 1,075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절상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일본 엔화 때문에 절상폭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고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입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원달러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작년 6월경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1160원대에서부터 지금 1050원까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1077원대의 저항을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만약에 이 자리대가 올라간다면은 1100원대 정도까지, 크게 봐서는 이 자리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원화가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수출주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종목이라든가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워낙 강세의 부분들이 돌아왔던 게 주가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면 이 지금 원화도 추가적인 이 절상에 대한 압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생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이제 박정호 PD가 설을 앞두고 세뱃돈이 필요해서 이제 현금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경제 멘토님 몇 주 만에 이제 공개하시는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RF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한번 이 손실이 좀 나면서 손절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RF텍 같은 경우 무선 충전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갤럭시 S5가 나오게 되면서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 도입 부분들, 이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RF텍도 자회사가 LED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수혜로 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날개를 좀 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제 한 번쯤 슬슬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 이후에는 이제 탈피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RF텍 한 번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도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들은 11,300원대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1,000원 정도대까지 11,300원부터 지금 단가는 11,700원부터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아래 권역에 있기 때문에 11,300원 지금 자리대에서부터 11,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은 1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그냥 적당하게 10%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호 PD님, 정재훈 멘토님께서 RF텍 설 선물 기프트 카드 꺼내셨는데 박정 PD님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네, 지금 아까 정재훈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RF텍 그 방송 초기에 한번 관심 정보를 갖고 오셨다가 한번 손절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재훈 멘토님이 손절한 게 아니라 저희 조급함 때문에 한번 손절을 했었는데 이때까지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우겨가지고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한 경우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엄청난 급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RF텍 또한 한번 이번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학습 효과가 된 것 같습니다. RF텍을 매수 관심가 11,300원에서 11,000원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비중은 10%,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박정호 PD는 10% 편입 결정을 하겠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박정호 PD의 포트폴리오, 최종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아이 최종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은 25%로 늘게 되고요. 호텔 신라를 수익 실현하게 되죠. RF텍을 10% 새로 편입하게 됩니다. 바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호텔 신라는 78,500원에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5.6%의 수익을 냈고요. 메일 유업과 대우 인터내셔널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담는 종목이죠. RF텍 10% 담겠습니다. 가격은 11,000원에서 11,300원까지,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한 주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정재훈 멘토님과 박정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1930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까지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4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